오늘은 오도일의 설생전 본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설, 전 계열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3단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서사, 본사, 그 다음에 논찬. 보통은 뭐 서사, 그런데 서사는 입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행적이라고 하죠. 자,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논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 계열 소설의 특징인데, 작가 또는 서술자가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돼요.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시험에서는 이 논찬 부분을 빼죠. 왜? 그게 바로 주제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영상을 이제는 보통은 이렇게 세 개를 끊어서 녹음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이 소설은 이렇게 끊어서 하자니 분량이 좀 짧고, 적고, 그 다음에 묶어서 하자니 좀 길고,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묶어서 녹음을 하자. 묶어서 녹음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눌러서 거기에 보면 늘 항상 그렇게 해오기는 하는데 쭉 타임라인을 적어 놓자. 그렇게 하면은 조금 살피기가 편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본문 해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는 따로 녹음을 해서 올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작품은 숙종 때 문신인 오도일이 지은 작품으로, 은둔을 선택한 설생과, 주인공이겠네요. 그죠? 은둔을 고민하다가 출세의 길을 가게 된 관찰사. 이 두 친구의 서로 다른 삶의 행로와 가치관을 그린 소설이다 라고 보면 돼요. 특히나 맨 마지막 논참 부분에서 작가는 설생의 행위에 대해 어진 새 임금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어진 무선비들이 함께 일어섰으니 관을 털고 기운을 내어 조정해서 벼슬을 했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설생의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도 또 다시 바로 노자와 같이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선택도 현명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작품의 설생이라는 인물은 작가가 꿈꾸어온 이상적인 인물이며, 친구는 현실적 가치, 즉 조정에 나아가서 정치를 하는 것과 이상적 가치, 자 정치 현실을 버리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사 시작 부분이죠. 청파리는 지금 서울 남부에 있는 동네이다. 청파리. 자,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거는 어떤 소설이든 간에 고전 소설에서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이곳에 설생이라는 중심인물을 소개하고 있나요? 선비가 살았는데 의기가 있고 문학을 좋아했다. 그리고 설생은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이라고 아예 평가를 내네요. 비범함을 보여주고로서 과거 공부에 힘을 썼지만 운수가 나빠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거 실력 아니야? 암튼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설생이라는 인물에 대한 성격, 캐릭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해군 말에 시대적 배경 나오나요? 개축옥사가 일어나자. 개축옥사라고 하는 거냐? 광해군 5년인가? 그때 일어난 거죠. 자,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이복동생을 몰아내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개축옥사로 인해서 설생은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즉 개축옥사는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설생이 삶의 어떤 가치관, 어떤 자신의 어떤 생활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자,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고 속세를 떠나 은거하고자 했다. 세상사의 염증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삼강오륜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왜? 개축국사는 어쨌든 친어머니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어머니,
성격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키는, 어쨌든 몰아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뒤집어 엎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강오륜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죠. 속세를 떠나 은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침 친구 하나가 설생의 집에 방문했는데 이 친구는 평소 설생과 마음이 잘 통하던 이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바닥을 치며 열받은 거죠. 간계한 마음으로 시사를 논하다가, 시사? 세상의 여러 일을 논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한마디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걸 우리는 비분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은 설생의 인물됨에 대한 소개.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볼까요? 더 보면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봅시다. 설생이 이렇게 말했다.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자, 요건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선비가 어찌 이 세상에서 처신해야 하겠는가? 나는 이제 은거하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때 은거라고 하는 것은 은서라고도 하죠. 세상을 피해서 숨어 사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친구도 그래 나도 갈래 같이 가자 이러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친구가 대답을 했다. 그게 바로 내 생각일세. 이심전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네 말도 있고 하니 함께 은거하고 싶지만 잠깐 이렇게 꼬랑지가 있다? 이 꼬랑지는 또 뭐야? 은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 왜? 부모님이 계셔서 쉽게 허락할 수가 없네. 한마디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친구는 곧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작별 인사, 그래 다음에 보세 라고 하는, 어떤 내일 봅시다, 일단 빠이빠이 라고 하는 일시적인 어떤 이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위에는 결국 가치관의 차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가치관 선택의 차이로 인한 결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내일 아침에 보자 잠깐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이별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친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한 달 뒤 시간의 경과인가요? 친구가 선비의 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설생이 진짜로 떠난 거지요. 친구는 이웃에게 물었다. 이 집에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달 초에 처자식과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한테는 무슨 일로 어디를 가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겠죠. 친구는 지난번 선비의 말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선비가 설생이라고 한다면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은거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마음으로는 짐작이 되었지만 어딘가 은거하군, 멀리 산속으로 들어갔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리 급하게 떠났는지 괴이하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뒤 먼 데 있는 산이나 외진 땅에서 오는 사람을 만나면, 자, 그러니까 산이나 외진 땅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마다 선비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은 개축옥사로 속세를 떠나 은거를 결심하고 떠난 설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이 될 거예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건 보통 그러면 인물의 어떤 가계, 족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소설처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 우리가 잠깐 챙겨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생이 개축옥사를 삼강오륜이 무너진 것으로 본 이유죠. 자, 광해군 말에 개축옥사가 일어나자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고 했습니까? 그렇죠. 속세를 떠나 은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생이 말합니다.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나는 이제 은거하려고 한다 라고. 자, 여기서 개축옥사가 뭐길래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조선 광해군 5년 개축년에 인목대비를 유폐하고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서인이라는 건 평민, 일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 우리가 흔히 개축사와 내지는 개축화옥이라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임묵대비는 선대임금, 아버지지 선조의 부인이므로 광해군에게는 친어머니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에 해당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정적이에요. 라이벌이야, 완전히. 자,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거,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혈육도 내지는 뭐 가족 관계도 이거는 얄짤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설생은 아들의 위치에 처한 광해군이 어머니 임묵대비를 유폐한 것으로 보고 삼강오륜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년 새 임금이 즉위하자. 새 임금이 누굽니까? 인조죠. 즉 인조반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광해군이 물러난 거죠. 물러났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된 거네. 그러면 설생이나 친구가 원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있겠지요. 친구는 임금의 지우를 입어 지우가 뭔데? 라고 하면 어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며 차츰 높은 지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설생은 은거한다고 세상을 떠났는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임금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예요?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갑술년에 시간이 경과됐나요?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그해 3월 간성지역을 순시하다가 청간정 남쪽에 있는 영랑호에서 잠깐 영랑호? 이제 강릉 쪽에 있죠, 그죠? 영랑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배를 타고 있었다. 자, 이제는 장면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영랑호로 바뀐 거야. 영랑호 공간적 배경이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생과 관찰사가 만나는 공간이에요. 이때 멀리서 배를 저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동안 행방을 알 길이 없던 설생이었다. 즉 설생과의 재회네요. 근데 뜬금없어, 그지? 일종의 우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찰사는 설생을 자기 배에 오르게 하고 몹시 기뻐 근황을 물었다.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았니?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양양부는 지금의 양양이에요. 관하에서 동남쪽으로 6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회령굴이라는 곳에서 산다네. 자, 이 회령굴은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마치 유토피아 내지는 무릉도원의 이미지입니다. 몹시 외진 곳이라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오는 이가 드물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 매우 동떨어진 공간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침 오늘이 좋은 날이고 시절도 좋기에 흥이 나서 문득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그리고는 자네를 만나는구먼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때의 일을며 헤어진 뒤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흥미가 진진하여 그칠 줄을 몰랐다. 잠시 후 비가 조금 그치면서 바람이 일어 배가 쏜살같이 움직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앞산을 몇 개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만큼 빠르게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침내 설생이 일어나 말했다. 내가 사는 곳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네. 내가 사는 곳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그렇죠, 회령굴. 땅으로 걸어가면 수십 리쯤 될 걸세. 순풍이 불면 배를 타고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지. 왕복이 가능하대요. 예전에 나에게 평생 좋은 벗으로 지내면 서로 잊지 말자고 하였으니 한번 들러주었으면 하네. 그러니까 한마디야,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잠깐 가볼래? 라고 해가지고 과거 우정을 환기하면서 떠올리면서 동행하기를 요청하죠. 그랬더니 관찰사가 허 하고 좋다고 하고 배를 재촉하여 설생과 함께 떠납니다. 이제 공간이 다시 이동하나요? 그럴 것 같아요. 영랑호에서 우연히 설생을 만나서 이제는 어디로? 회령굴로 출발하는 관찰사지요. 가만, 주인공은 설생 아니야? 근데 마치 누가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관찰사가 주인공인 것 같은 어떤 서술자인 듯한 그런 느낌을 막 주고 있어요.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즉 시간이 그만큼 지났나요? 육지에 이르렀다. 무태 닿았나요? 공간의 이동이죠. 자, 관찰사는 말과 따르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야? 대규모 행렬이야? 아니죠. 최소한의 공간, 인물들. 최소한의 숫자의 인물들만 데리고 가는 거야. 뭐 거창하게 많이 갈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종들로 하여금 가마를 매게 하여 숲이 우거진 골짜기로 들어갔다. 이제 뭐 숲속으로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험한 길을 힘들게 몇 리를 들어가니 이번엔 또 뭐가 있어? 벼랑이 있네. 그러니까 이건 회룡굴로 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 그죠? 어떤 일종의 관문과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속인들은 잘 모른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저절로 모양이 그렇게 깎여 모양이 기기묘묘했는데 기기묘묘 기묘죠? 약분해 보면 기묘하다. 뭐야? 기하고 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기하고 괴상하게 생겼다는 말과 비슷해요. 뭐예요? 기기괴괴. 자, 높이가 수십 길이 되어 보였으며 가운데가 벌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절벽이야, 절벽. 그죠? 벼랑이 둘러싸고 좌우로 콸콸 물이 쏟아지며 물과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를 쳤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야. 벼랑 앞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은 아마 돌문이겠죠. 그죠? 야, 고전소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회룡굴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제는 어디까지 온 거야? 그렇죠. 회룡굴까지 온 거야. 소설이 공간의 이동이 되게 많아요. 자, 이 회룡굴은 바로 뭡니까? 이상적 공간이 되겠네요. 문 앞으로는 돌길이 구불구불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나 있었는데 좁고 험해서 새들이나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거의 못 간다라고 봐야 돼. 자, 어디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보면은 이건 회룡굴이 아니라 회룡굴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묘사를 함으로써 이 공간이 매우 탈속적인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네요. 두 사람은 벼랑이 벌어진 곳을 지나 칡덩굴을 붙잡거나 등나무에 매달려 앞에 나아갔으며 어깨를 구부려 안으로 들어갔다 매우 길게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냥 위험천만하게 회룡굴로 들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바로 설생의 집이었다. 딱 들어가니까는 이따시만한 넓이. 자, 굴 안에 땅은 터가 넓어 집 100여 채가 들어설 만한데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토지가 비옥하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생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거의 마을이야, 마을. 그죠? 물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는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었으며 뽕나무, 배나무, 밤나무 등의 나무도 많았어. 그러니까 이 토지도 비옥해, 물고기도 있어, 산나물도 있어, 배나무에서 배 먹고 밤나무에서 밤 따먹고. 한마디로 이 안에서 외부 세계하고 단절된 채로 생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이 사는 것도 아니야. 일종의 사회적 공동체야. 그런데 또 자급자족이 가능해. 그래서 일종의 자족적 공동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옛사람들이 일컫던 도원이나 귤주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때 도원이나 귤주는 이상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도원이라고 하는 건 무릉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귤주는요, 중국에 있는 섬인데 거기는 풍토가 좋아서 귤이 많이 난대요. 좋은 귤이. 아무튼 간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죠? 누가? 그렇죠. 친구인 관찰사가 이런 생각을 했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술자의 시점이 전형적으로 초점하자 정도로 봐도 되겠고요. 설생이 관찰사를 인도해 말 위에 오르게 하고는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야, 채소 담아오거라. 그러니까 이 채소를 담아온다라고 하는 이 채소를 따로
우리가 이제 자연 친화적인 내지는 탈속적 공간에서의 삶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근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관찰사가 먹어보니 맛은 담백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달아. 그래서 속세의 음식 맛과는 전혀 딴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정상적인 공간이 아니야. 그냥 판타지야, 판타지. 자,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보는 게 맞겠다. 그냥 유토피아야, 유토피아. 이윽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기도 하고, 물가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숲속을 거닐기도 하고, 연못가를 산보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유롭게 즐기고 있네요.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야?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간이네요. 산봉우리와 수석은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이 사랑스럽고도 볼만하여 아침 저녁으로 천만가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니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모습이 몇 가지로 변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며칠을 지내고 있었네, 그죠? 자, 그러면서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어떤 회령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천변만화, 천 가지로 변하고 만 가지로 변화한다 라는 뜻을 쓰곤 합니다. 관찰사는 기쁜 마음으로, 왜? 만족한 마음이죠.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고 며칠을 그곳에서 머물렀다.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설생과 함께 회룡굴에서 지내고 있는 관찰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사가 마침내 떠날 차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설생에게 농담으로 지나가는 말로 건넸다. 산수가 맑고 기이한 곳에 사는 것이야 은자들이 본래 그렇다지만 자네는 이 맑고 기이한 곳에 살면서 이렇게 또 부유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자, 어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야, 너 대단하다. 이거 꼭 먹고 알 먹고네. 뭐 이거죠, 그죠? 그래, 한마디로 네 글자로는 금상첨화. 설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논일며 오가는 곳은 여기뿐이 아닐세. 오, 땅 장사하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은둔하는 생활을 지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 있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 살게 된 뒤로 내키는 대로 산수를 유람하며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하루도 안 다닌 적이 없지. 한마디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지. 서쪽으로는 속리산에서 기이한 경치를 찾고 북쪽에는 묘향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으며 남쪽으로는 가야산을 오르고 또 지리산을 넘었지. 그런데 이런 곳들이 속리산에도 기이한 경치가 있고 묘향산에도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남쪽에 가야산에도 있고 지리산에도 있다는 걸 보니까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산들이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야? 이상적인 세계, 이런 무릉도원과 같은 세계는 어디에나 있는 거야.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천 중 기이하고 빼어나다고 소문난 곳이라면 그 절반은 가보았을 걸세. 그러다가 마음이 맞는 곳에 만나면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산비탈을 깎아 밭을 만들었지. 그렇게 2년도 살고 3년도 살고 하다가 실증이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살았어. 역시 자유로운 삶이네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이거는 뭐 거미줄에 그냥 칭칭칭칭 엉켜있는 듯한 삶? 뭐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바닥에 내가 있었던 거처 중에는 산이 기이하고 물이 아름다우며 밭이 넓고 집이 좋기가 여기보다 10배나 더한 곳도 여러 군데 있다네. 와, 좋겠다. 자, 다만 세상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라고 하는 건 뭘 몰라?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뭐야? 먹고 사는데 내지는 권력을 잡는데 이런 어떤 세속적 가치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찰사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오래도록 탄식했다. 한마디로 네 말이 맞아 라고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사는 이별을 기념하며 시 한 편을 지어 설생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훗날 서울로 나를 찾아와 주게.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다. 한마디로 나중에 다시 또 만나세 라고 하는 거죠. 재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후일, 뒷날, 훗날 서울에서 만나기를 기약하고 설생과 헤어진 관찰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3년 뒤 두둥 시간의 경과인가요? 설생이 서울에 가 관찰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어디야? 그렇지, 서울. 역시 공간적 배경이 이동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우리가 이제 회령구라고 정반대죠. 일종의 세속적인 공간이고요. 정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길 설생이 왜 왔습니까? 그렇지,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온 거야. 별거 없어요. 관찰사는 마침내 이조 판서로 있었는데 와, 더 올랐어. 완전 승승장구하네. 설생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벼슬을 주려고 그래요. 너 내 친구잖아. 잘 왔어. 이리 와. 내가 벼슬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이 관찰사는 한마디로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설생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벼슬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벼슬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사람이 다르네요. 그래서 달아나 버렸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 관찰사가 예전에 갔던 회룡굴이라는 곳에 다시 가보았지만 선생님 왜? 그럼 이 회룡굴도 요것도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시적으로 본다면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설생이 어디로 갔는지 알 곳이 없는 이미 폐허가 된 공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나는 이걸 그냥 공간의 이동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에피 정도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일담 정도로 보고 이걸 설화적 결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은 하는데 어떤 자료들을 보면 이걸 공간의 이동으로 보기도 하고요. 안 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냥 공간의 이동이라고 쓸까요? 그래, 그러면 공간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선비의 성은 설씨인데 그 이름은 알 수가 없다. 관찰사 역시 성과 이름을 알 수 없었는데 다만 인조 때 높은 관리라고 한다. 이 일을 내게 말해준 사람은 수원에 사는 최성윤이라는 선비이다. 라고 해서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건 최성윤이라는 선비에게서 들은 거야. 진짜 같지 않아? 진짜일 거야. 난 구라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하나 만들어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인물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뭐 이런 성은 알고 이쪽 몰라. 이렇게 되니까는 요건 조금 그렇죠. 그렇죠? 전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화적 양식을 차용하고 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 사는 최성윤이라는 선비에게 들었다. 제3자에게 들었다. 라고 해가지고 마치 그럴듯함. 무엇을 확보하고 있다?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찰사의 벼슬자리 제안을 거절하고 종적을 감춘 설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설생전의 본사, 일종의 행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본사 부분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술 방식이에요. 서술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거, 어떤 특징을 변한다기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벼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서술자의 시선의 이동이에요. 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육지에 이르렀다. 시간과 공간이 변했죠. 관찰사는 어떻습니까?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 골짜기는 험한 길을 힘들게 들어갔더니 뭐야?
푸른 벼랑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 묘묘했고요. 그 다음에 벼랑을 둘러싸고 콸콸 물이 쏟아지며 메아리가 쳐 있고요. 거기에는 회룡굴이라고 하는 문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돌길이 구불구불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나 있고요. 좁고 험해서 새들이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달려서 나아갔습니다. 구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누구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설생의 집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설생과 벗은 관찰사는 영랑호에서 만나가지고서나 그 다음에 설생의 집까지 들어가는 장면인데 누구의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관찰사 벗의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설생과 벗이 해룡굴로 가는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풍경의 모습이 매우 감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 요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정 인물의 시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시간의 순서로 가고 있다는 거. 세 번째, 주변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으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가는 길이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그 주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괴한지를 쭉 설명하고 있다. 특히나 세 번째, 자, 감각적 묘사는 매우 탁월하게 잘 그려져 있어서 마치 실제로 독자가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벼슬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관찰사가 벼슬을 주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설생에게. 즉 이거는 관찰사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예요? 그렇죠? 우정이죠. 오랜만에 만났어. 이리 와, 내가 줄게. 그런데 설생은 세속적 가치를 상징하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버립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러한 태도 두 개를 같이 보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찬 부분이에요. 논찬이라고 하는 건 작가 내지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한다. 나라고 해서 바로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작가라고 봐야 될 거예요. 선비는 세상에 태평하면 벼슬에 나아가 뜻을 펴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하여 내 한 몸을 조촐히한다. 그래서 뭐 가세끈을 딱 씻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군자가 상황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주역에 보면은 즐거운 세상에는 나아가고 근심스러운 세상에서는 물러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고 당시 조선시대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관이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설생은 혼란한 시절에 정치가 어지러움으로 은둔했어. 이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이거는 왜? 여기 딱 맞아떨어져.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하는 게 맞아. 그죠? 근데 어진 새 임금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어. 그럼 뭐야? 이건 세상이 태평해진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벼슬에 나가서 뜻을 펴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벼슬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이야. 이거는 설생의 선택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 아니야? 그래, 개추국사 때를 그때는 은거하는 게 맞아. 하지만 인조반정 이후에는 벼슬을 하는 게 낫지 않아? 그게 맞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감추고 자신의 모든 흔적을 세상에서 없애고자 했으니 참 기이한 사람이야. 이해하기 힘들어. 이렇게 이제는 판단한 거죠. 생각해보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설생은 본래 이 세상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은둔을 고상하게 여겼던 거 아닐까? 그냥 광해군의 개추국사는 그냥 계기일 뿐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속세를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 나중에 벼슬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이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고자 했을 뿐인데 그냥 잠깐 속세를 벗어나려고 했을 뿐인데 어찌하다가 욕망을 없애는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끝내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 그게 바로 뭐야?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얻은 것이 아닐까? 그게 두 가지 중에 원래가 떠나려고 했어. 근데 떠날 기회가 없었어. 계기가. 그런데 계기가 우연히 맞았다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면 이 개추곡사로 인해서 잠깐 몸을 숨겼다가 나중에 벼슬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잠깐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을 얻는 계기가 돼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닐까? 라고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 설생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설생은 어떤 사람인가? 원래가 다만 계기? 아니면 잠깐이었는데 벼슬을 하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주저앉은 경우? 뭐지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본 거죠. 옛날 한옛날 주나라가 쇠퇴하자 노자가 나라를 떠났는데 그의 학문 역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과 비움, 그 다음에 자신을 숨김과 명성을 추구하지 않음에 높은 경지를 여겼어. 지금 설생의 행적도 그와 같으니 뭐와 같으니 자신을 숨기는 것을 좋은 경지로 여기는 것 같으니 노자의 가르침, 이게 오묘한 이치죠. 배운 것이 아닐까? 그렇기는 하지만 평생토록 이익과 명성을 얻으려고 급급하며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죽음을 당하기에 이르면서도 그런 짓을 그칠 줄 모르는 자, 한마디로 뭐야? 세속적 가치 내지는 권력에 매몰돼서 정신 못 차리는 자들에게 비교한다면 설생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야. 유학자 당시 선비의 입장에서 본다면 설생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야. 군자의 도를 완벽하게 지켰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나 그의 태도, 그의 선택 역시 현명한 선택인 거는 틀림이 없지. 라고 작가는 설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논참 부분에서 작가가 설생을 바라보는 입장을 본다면 이거죠. 작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군자는 상황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요 대목이 일종의 주장의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선비, 그 다음에 군자의 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생은 은둔한 건 맞지만 어진 새 임금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어진 무선비들이 함께 일어서던 때라고 한다면 조정에서 벼슬을 했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즉 이거는 주장의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설생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생을 이렇게 평가하죠.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더 봅시다. 옛날 한옛날 주나라가 쇠퇴하자 노자가 나라를 떠났는데 자신을 숨김과 명성을 추구하지 않음을 높은 경지로 여겼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노자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예로 들어서 어떤 이야기의 기반, 논의의 기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설생의 행적도 그와 같아. 즉 설생과 노자와 설생의 공통점 내지는 유사점을 들어서 혹시 노자의 가르침을 배운 것은 아닐까? 라고 판단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평생토록 이익과 명성을 얻으려고 급급하며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죽임을 당하게 이르면서도 그런 짓을 그칠 줄 모르는 자들. 한마디로 뭡니까? 이건 설생과 반대의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을 숨기고 명성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명성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설생 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 근거를 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설생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야 라고 뭐합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앞에서 설생은 기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렇죠. 설생의 선택은 매우 현명한 것이야 라고 하는 평가 두 가지를 본다면 결국 작가는 설생의 행위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확실하게 부정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도일의 설생전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